엄마, 엄마 맞지? 트럭에 치일 뻔한 순간 아들을 구해낸 정숙을 바라보며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똑히 본 아들. 하지만 정숙의 몸은 이미 반쪽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맞지? 우리 아들은 엄마가 지켜줄게. 몸이 잘려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 어머니. 과연 정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만 아들이 어머니를 볼 수 있었던 걸까요?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키득키득, 흑흑흑. 벽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대체 무엇일까요? 맑은 웃음소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치 누군가 나를 비웃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박성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평생 등산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혼자 설악산에 다녀오겠다고 나선 게 화근이었습니다. 겨울 산행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여보, 날씨도 안 좋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마지막 한 번만. 남편이 등산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로 길을 잃고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골집이 너무 넓고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꾸며놓은 모든 것들이 그리움만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민철이가 서울로 이사 오라고 권했어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민철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 깨끗한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 따라 나서게 됐어요. 민철이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지내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장식장이 눈에 띄었어요. 유리문 안에는 온갖 피규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봇 모양, 만화 캐릭터, 영화 주인공 같은 것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장식장 앞에 서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철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걸 놔뒀을까요? 혹시 제가 적적할까봐 뭔가 볼거리를 마련해둔 건가 싶었습니다. 제일 큰 피규어에 눈길이 갔어요. 로봇개 모양인데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었어요. 바로 세우고 싶었지만 유리문을 열어서 잘못 만졌다가 다 망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민철이 참 신경 쓴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피규어를 좋아했던가요? 평생 그런 취미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첫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 냄새도 다르고 벽지 색깔도 다르고 창문 위치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없다는 게 실감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안이 계속 춥게 느껴졌어요. 여름인데도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차가웠어요. 민철이가 가끔 들러서도 어머니,
여기 좀 춥네요라고 말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높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에어컨을 틀지도 않았는데 왜 추운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새 집이라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둘째, 햇볕을 쬐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겼는데 이제는 밝은 빛이 어쩐지 눈이 아팠습니다. 남편 일은 충격 때문인가? 저는 암막 커튼을 쳤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적적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게 좋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셋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몹시 생기 없어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활기가 없었습니다. 남편 죽은 후로 계속 이래.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취미 생활이라도 좀 해야겠네. 그러고 보니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거나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는 졸졸졸하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방에서는 때때로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집 소리인가?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화장실을 가보면 수도꼭지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배관 문제인가 봐. 저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집에는 저 혼자 있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거실 장식장 앞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규어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피규어가 뭘 본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을 지나가는데 작은 방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키득키득. 저는 조심스럽게 작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거실 장식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피규어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중얼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며칠 후 장식장 앞을 지나가다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로봇개가 고개를 치켜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어라? 저는 장식장 앞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로봇개의 둥근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철이가 언제 와서 고쳤나? 저는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민철이는 요즘 바빠서 며칠째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밤중에 유리문을 열고 피규어의 고개를 돌려놓은 거였습니다. 누가 있는 거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기보다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가 있는 걸까요? 왜 피규어만 건드린 걸까요? 남편아, 보고 싶다. 저는 남편 사진을 안고 잠이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여보, 괜찮아? 하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 기억은 흐릿했어요. 아마 남편을 잃은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장식장을 확인해 봤어요. 로봇개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도, 화장실의 물소리도,
모두 그 존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닫아둔 작은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또 열렸네. 저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 안은 컴컴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는 저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증적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뒤져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민철이에게 전화해서 시골집으로 내려간다고 말해야겠어요. 아침을 대충 때우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 나서니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저를 흘끗 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하고 지나갔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른 주민들을 만났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중년 남자분께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서울이라 그런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씩은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두들 무심하고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도 인사했지만 건성으로 네 한마디만 돌아왔어요. 경비 아저씨는 아예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원 언니가 바코드만 찍으며 23,000원입니다 하고 끝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 외로운 곳이네. 저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 모든 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런 큰 도시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에 갔더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마시고 그냥 둔 찻잔이 깨끗하게 씻겨서 엎어져 있었거든요. 뭐지? 저는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그냥 싱크대에 둔 채 잠들었는데 누가 씻어둔 거였어요. 저들이 내 물건을 훔쳐 사용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제가 잠든 사이 부엌에서 뭔가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깨끗하게 씻어둔 거였습니다. 이 집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어.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현관으로 달려가서 문을 꽉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어서 이중으로 잠갔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였는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는데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왜 이래? 저는 다시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맛이 나지 않았어요. 감기라도 걸렸나? 저는 코를 만져봤지만 막힌 것 같지도 않았어요. 김치를 먹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운맛도 신맛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해.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내일 당장 민철이한테 전화해서 시골로 내려간다고 해야지.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옆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네 하나 미끄럼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그네에 한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혼자서 그네를 살살 밀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 앞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갑자기 그 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마치 저를 아는 사이인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안녕. 저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인사를 받은 건 이 아이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가 옆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냥. 앉으세요. 할머니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얼마 만에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앞동 202호에 살아. 어머, 저도 202호예요.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바로 앞동 202호에 살거든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할머니, 왜 슬퍼 보여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요즘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새 집에 이사 왔는데 적응이 안 돼. 사람들도 다 차갑고.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나이 차이가 거의 60년이나 나는데 이상하게 말이 통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인데요? 밤마다 소리가 나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물건들이 치워져 있어. 저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음식 맛도 안 나. 아이는 전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무서우셨겠어요. 그래,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내일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야. 할머니 혼자 계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이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외로우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참 영민한 아이였어요. 어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이 어린아이가 알아주다니. 넌 참 똑똑하구나.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저는 매일 여기 와요.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 넌 외롭지 않니? 가끔 외로워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서 좋아요. 저도 이 아이를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며칠 동안 쌓인 외로움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도 여기서 만날까?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좋아요. 저는 매일 오후 4시에 와요. 그래, 할머니도 4시에 올게. 아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민철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시골집으로 내려가려고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철이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골집은... 민철이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아파트에. 네. 어머니, 내일 한번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어요. 민철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화장실에서는 물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키득키득, 흑흑흑.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는 덜 무서웠어요. 그 아이와의 만남 때문인지 마음에 작은 위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만나야지. 저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더 빠진 것 같았어요.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 그리고 여보,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놀라는 남편의 목소리. 그때도 내 손이 차가웠나? 저는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하지만 그 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다음 날 놀이터에서 그 아이를 또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깥 열기와 상반되는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뭐지? 저는 경악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제가 싫어하는 에어컨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 집안을 돌고 있었어요. 내가 에어컨을 켰나? 저는 리모컨을 확인해 봤지만 기억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제가 정성껏 쳐두었던 모든 암막 커튼이 활짝 젖혀져 있었거든요. 집안이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급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나갈 때는 모든 커튼을 꽉 닫아두었는데 지금은 모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제 눈이 아팠습니다. 누가 들어왔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놀라서 주방으로 향했는데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먹고 난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반찬 접시들, 젓가락과 숟가락까지. 분명히 2사람이 식사를 한 흔적이었어요. 저들이 여기서 밥을 먹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낡은 찻잔이 눈에 띄었어요. 그릇들 옆에 깨끗이 씻겨서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찻잔. 저는 그 찻잔을 집어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찻잔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저들이 한 짓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존재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틀고 커튼을 열고 심지어 식사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소중한 찻잔까지 가져다 썼던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침입이야. 저는 공포에 질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려는데 그때 현관 도어락에서 띠띠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였어요. 저놈들이 오고 있어. 저는 살아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에 어딘가 숨어야 했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 가장 가까운 작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옷장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에어컨이 켜져 있네?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옷장 틈새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민철이와 수연이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민철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커튼도 다 열려 있고 누가 왔다 갔나? 이상하네. 어머님이 항상 암막 커튼 치시고 에어컨도 안 트시는데 수연이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민철이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안 돼 있네. 아침에 급해서 그냥 뒀었지.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지. 어머님 오시면 또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 더욱 어리둥절해졌어요. 어머님이 온다고요? 그럼 저는 뭐죠? 수연이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찻잔이 여기 왜 있지? 분명히 가져가셨는데. 어머님이 가끔 두고 가시잖아. 그래도 이상해. 이 찻잔은 어머님이 제일 아끼시는 건데.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어머님이 저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민철이가 갑자기 작은 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 방이 항상 눅눅해. 곰팡이 슬었을까봐 걱정이야.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이 놀랄까봐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철이가 옷장 문 앞에 섰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민철이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철아. 하지만 민철이는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옷장 깊숙한 곳의 옷까지만 더듬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는 거 있어?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습기 때문에 옷이 상했나 해서. 민철이는 저를 완전히 외면한 채 옷만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왜 나를 못 보지? 저는 당황했어요. 민철이가 옷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숨을 고르며 들었어요.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오시지? 글쎄, 요즘 연락이 잘 안 돼. 민철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산속에서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 수연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장례는 잘 치렀으니까. 어머님도 이제 편안하게 쉬고 계실 거야. 맞아. 그 추운 산에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저와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산에서 죽었다고? 아니에요. 저는 여기 살아서 있는데. 이 집에서 며칠째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민철이는 저를 못 보는 걸까요? 왜 제가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뭔가 잘못됐어.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민철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저도요. 어머님 손맛이 그리워요. 그들은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게 나의 고독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나? 저는 회한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다른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소리들, 움직이는 물건들, 깨끗해진 그릇들, 모두 민철이 부부가 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문이 닫히고 나서도 민철이 부부의 대화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산속에서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치렀다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철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여기 살아서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놀이터 소녀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고 대화했잖아요.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민철이 부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와 작은 방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니 놀이터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네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갔나 보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앞동 202호에 살아요. 그래요. 그 아이가 사는 집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만나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면 돼요. 저는 민철이 부부가 부엌에서 바쁜 틈을 타서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어요. 앞동 202호. 저는 건물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 바로 앞쪽에 같은 모양의 동이 서 있었어요. 그 동의 2층으로 올라가서 202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놀이터에서 따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혼잣말로 연습해 봤어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분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분은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복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분이 물어봤지만 제 쪽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가요? 그 여자분이 다시 복도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민철이가 저를 못 본 것도 그렇고 이분도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여자분을 살짝 밀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상하게도 밀어도 그 여자분은 별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이 스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어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 냄새가 났어요. 달달하면서도 차분한 향이었습니다. 뭔가 행사라도 하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40대 여자분, 그리고 30대 남자분까지 모두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리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거든요.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놀이터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아까 4시에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사랑하는 우리 딸 김민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함께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까 분명히 그 아이와 이야기했는데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내일 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교통사고였어. 할아버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리 민지가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8살인데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와 이야기했던 걸까요? 설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도 그 아이와 같은 처지인 건 아닐까요? 혹시 저도 이미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웃들이 저를 못 봤는지, 왜 민철이가 저를 못 봤는지, 왜 음식 맛이 없었는지, 왜 몸이 차가웠는지. 나도 죽었구나.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아이와는 서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둘 다 같은 상태였기 때문일까요? 민진의 가족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저는 조용히 불러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아마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지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따뜻해졌네. 민지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정말이네. 아까까지 추웠는데. 민지 아빠도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따뜻해진 거예요. 아마 민지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았어요. 우리 민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민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민지 엄마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지 가족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민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처럼 가족들 곁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를 다시 봤어요. 텅 빈 그니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웠어. 저는 그네를 향해 인사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 덕분에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남편과 함께 추운 산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민철이를 지켜봐야 하는 일이. 민진의 집에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민철이와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어릴 때 나한테 해주신 이야기 기억나? 민철이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내가 초등학교 때 아파서 며칠 못 나간 적 있잖아. 그때 어머님이 밤새 간병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 민철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자상하셨죠. 저한테도 친딸처럼 잘해주셨는데. 수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어머님이 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아직도 생각나. 민철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우리 수연이도 인정하잖아. 네, 아무리 따라해도 어머님 맛은 안 나와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한참 동안 저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 이야기, 함께 갔던 여행 이야기, 명절 때 모여서 웃던 이야기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이런 거였구나. 매일 밤 들리던 소리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며느리.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미안해. 어머님 마지막에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 민철이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자주 안 찾아뵌 거. 바쁘다는 핑계로. 민철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때 어머님이 이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 따라 산에 가시겠다고 할 때 더 말렸어야 했는데. 민철이가 감정이 폭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도 같이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에게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60대 부부 산행 중 고립, 실종 후 변사체 발견 저체온증으로 사망 추정.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저와 남편 이야기였어요. 박성문 67, 나정숙 64 부부가 설악산에서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3일 후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로 의식을 잃어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눈에 덮인 산속에서 구조대가 저희를 발견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나야. 저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산행을 떠났던 날, 갑작스러운 눈보라, 길을 잃고 헤매던 밤, 점점 차가워지는 몸,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과 껴안고 잠이 든 순간까지 우리 정말 죽었구나.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신문을 통과해서 탁자를 스쳤습니다. 신문이 바람에 날리듯 펄럭였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저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투명했습니다. 신문도 탁자도 모든 게 제 손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나는 정말 유령이야.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곧바로 거울이 있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에는 창백하고 얼어붙은 제 모습이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마지막 산행을 떠났던 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는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몸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산속의 눈보라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집 안으로 몰아치는 환영을 받았어요. 여보, 추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손 좀 잡아봐. 사랑해, 여보.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강한 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저승으로 가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 속에서도 간절히 외쳤어요. 내 아들은 살아야지. 강한 모성애가 그 끌어당기는 힘을 버텨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서 여전히 울고 있는 민철이를 바라봤어요. 민철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지켜줄 거야. 보이지 않는 엄마로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 영원히 머물면서 아들 내외를 지켜주기로. 더 이상 아들을 괴롭히는 찬 기운이 되지 않기 위해 집안에 남아있던 저의 슬픔과 고독을 모두 거두어 따뜻한 기운으로 전환하려 노력했어요.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저는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해. 저는 회한의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저는 아들 내외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민철이의 기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철이가 늦은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영혼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고 임박한 위험을 직감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저는 불안해하며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민철이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리고 시선도 흐릿했어요. 얘야, 조심해라. 저는 아들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민철이의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집 근처 큰 횡단보도에 도착했어요. 빨간불이었는데도 그냥 건너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민철이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철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고 싶다. 민철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 저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나의 영혼이 극한으로 끌어내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간절히 말했지만 여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민철이가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리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굉음을 내며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덤프트럭이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보였어요. 트럭이 좌우로 흔들리며 위험하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민철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철아, 위험해.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트럭과 민철이는 충돌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내 아들은 안 돼. 저는 영혼이 찢어지는 극한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외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영혼의 힘을 끌어모아 횡단보도로 몸을 던졌어요. 아들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철이가 트럭에 치이기 바로 직전, 저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을 안아 끌어당겼어요. 아들을 안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제 품에 안겨 있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똑히 보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민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철아. 엄마야.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엄마야? 어떻게? 민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주러 왔어. 저는 민철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들 다치면 안 되지. 엄마, 보고 싶었어? 민철이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그 짧은 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사랑을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철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바로 그때 우리가 땅에 떨어졌고 덤프트럭이 제 몸의 오른쪽 반을 덮쳤습니다. 으악! 차가운 바퀴가 제 몸을 짓누르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한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제 품에서 안전했어요. 제가 모든 충격을 다 받아냈거든요. 몸이 잘려지는 극한의 고통이 온몸을 덮쳤지만 저를 알아보는 아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엄마 맞지?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맞지? 저는 고통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지켜줄게. 저의 몸은 이미 극한의 법칙을 어긴 대가로 반쪽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투명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민철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얘야, 엄마 괜찮아. 저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치지 않았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철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에 효도도 못하고. 무슨 소리야? 넌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저는 민철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제 몸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많았습니다. 민철아, 수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저는 간절히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낳아서 예쁘게 키워. 엄마,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제 갈 시간이야.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서 남편이 손을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직 못 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철이가, 괜찮아. 이제 놓아줘도 돼.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클 거야. 저는 다시 민철이를 바라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 잘 살아야 해. 저는 마지막으로 민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철이는 하늘로 사라지는 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절규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희생을 통해 영원한 사랑과 희망을 남겨주었다고 확신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잘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생했어, 여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행복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민철이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늘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민철이를 감쌌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지막 포옹처럼. 민철이는 텅 빈 횡단보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라진 그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엄마였어. 민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차가웠던 손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따뜻했구나. 민철이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가 마중 나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수연이가 민철이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요? 다쳤어요? 수연아. 민철이가 수연이를 꼭 안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를 봤어.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어머니를 봤어. 나를 구해주셨어. 민철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트럭에 치일 뻔했던 것,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안고 구해준 것, 그리고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였다는 것까지. 수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민철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타나셔서 나를 구해주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아이들 낳아서 예쁘게 키우라고. 수연이는 민철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민철이였거든요. 정말요? 응. 그리고 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어. 민철이가 수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죄송함, 사랑의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민철이가 말했어요. 뭐요? 요즘 집이 따뜻해졌어.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춥다고 느꼈던 집이 오늘부터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추웠는데 이제는 따뜻해. 아마 어머님이 마음 편히 가셨나 봐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민철이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세요. 민철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수연이도 함께 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민철이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어머니의 옷들, 서랍 안의 작은 소품들,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찻잔까지. 이 찻잔은 따로 보관하자. 민철이가 찻잔을 소중히 들었어요. 어디에 둘까요? 거실 창가에 두자.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집안의 모든 암막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피했던 햇빛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이제 밝게 살자. 민철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집 안가득 들어왔어요. 그동안 어둡고 차가웠던 집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따뜻해졌네요. 수연이가 햇살을 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민철이는 어머니의 찻잔을 창가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어요. 어머니, 이제 따뜻한 곳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철이가 찻잔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공책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까지. 어머님이 정말 많이 외로우셨구나.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민철이도 후회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들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가족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이 낳으면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주자.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집 안 곳곳에서는 이제 따뜻함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찻잔 주변으로 부드러운 빛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것 봐요. 수연이가 가리켰습니다. 뭐? 찻잔 주변이 반짝거려요. 민철이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은은한 빛이 찻잔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신 것 같네. 민철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분명히 계세요. 그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의 찻잔은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은은하게 빛났어요. 마치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처럼. 1년 후 따뜻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철이와 수연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딸 예쁘지? 민철이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요. 수연이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기의 이름은 민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숙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거였어요. 어머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철이가 창가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찻잔은 1년 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정이가 갑자기 찻잔 쪽으로 작은 손을 뻗더니 맑게 웃기 시작한 거예요. 민철이가 놀랐습니다. 뭘 보고 웃는 걸까요? 수연이도 신기해했어요. 민정이는 계속 찻잔을 향해 손을 뻗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민철이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찻잔 주변으로 더욱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포근한 기운이 가득해졌어요. 민정이는 여전히 웃으면서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녀 예쁘죠? 민철이가 찻잔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정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어요. 아기는 더욱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철이 가족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이에요. 어머니, 손녀 소개해드려요. 민철이가 아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민정이는 사진을 보더니 또 맑게 웃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닮았나 봐요. 웃는 모습이 똑같네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도 이렇게 예쁘게 웃으셨지. 민철이가 추억에 잠겼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를 재우려 할 때였습니다. 아기가 다시 찻잔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자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참 영특해. 민철이도 흐뭇해했어요. 그날 밤 민정이의 방에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부부는 자장가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살금살금 아기 방으로 가봤어요. 민정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민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민철이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고마워. 예쁜 손녀 낳아줘서. 어머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럼, 우리 민정이 할미가 지켜줄게. 꿈에서 깬 민철이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도 민정이는 자주 찻잔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안은 더욱 포근해졌어요. 어느 날 민정이가 처음으로 할미라는 말을 했습니다. 찻잔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수연이가 놀라워했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거야. 민철이가 확신했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고 따뜻한 사랑만 가득했어요. 창가의 찻잔은 여전히 매일 은은하게 빛나며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정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얘야, 이 할미는 이제 외롭지 않단다.
네가 가진 그 살아있는 따뜻함이 곧 축복이란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단다. 민정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영혼은 가족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거였습니다. 찻잔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처럼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끝없이. 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관심을 덜 기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정숙의 이야기가 일깨워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자식을 지켜주고 그 따뜻함은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부 인사 한 통화라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